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우리가 지번을 등록하는 방법을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지적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특히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등록이 되어 공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포인트예요. 공시보다도 등록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때 등록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리고 이제 좌표. 이것은 뭐 6가지는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 말이요, 지적법 매 시간마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 과세 등을 위해서 이제 소유자도 기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등록하는 줄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방법을 보는데, 소재는 법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동이름, 리이름을. 그래서 따로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고 지난 시간에 지번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봤죠. 그래서 신규 등록, 그다음에 분할, 합병 등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목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봅니다. 지목. 그러니까 지목, 면적, 경계 순서대로 보는데 이제 지목이에요. 지목. 우리 책으로는요 318페이지에 있는 거죠. 318페이지. 그래서 지목. 지목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요. 우리가 토지의 정발대 장관 설명드렸죠. 지목은 그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그 토지의 용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은 용도예요, 용도. 그러니까 토지의 모양, 토지의 성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느냐,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 설정이 되면은 이 지목은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는, 용도를 봐가지고 수익이 많이 생기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이고, 수익이 적은 토지는 세금을 조금 부과하겠죠. 그래서 이 지목은 나중에 과세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씩 알아갈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목들을 알아갈 텐데, 지목을 이해할 때는요,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과세 기준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 또는 이 토지에는 어떻게 과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요, 지목을 설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목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제 먼저 보면은, 전국의 토지의 용도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용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용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들을 다 이렇게 별도의 지목으로 설정하면은 수백, 수천 개의 지목이 설정이 되면은 과세 기준도 수백, 수천 가지가 돼버리겠죠.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용되는 이제 용도들을 쭉 살펴봤더니 주로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몇 가지가 있냐면요, 한 27가지 용도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27가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주로 27가지로 많이 이용돼요. 27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지라는 하나의 지목을 설정을 해놓고요. 잡종지.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목은 몇 가지가 됩니까? 총 잡종까지 포함해서 28가지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28가지 이제 지목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 28가지 지목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시험 문제가 뭐 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목에서는 2문제까지 보통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끝도 없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될 건 딱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잡종지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들 다 집어넣어 버리다 보니까요, 잡종지는 따로 외워야 돼요. 잡종지는. 그 다음에 27가지는 용도하고 과세 기준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다 보면은 다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 암기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27가지 중에서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야만 외우시면 돼요. 임야.
나중에 이제 임야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임야만 외우고, 임야하고 잡종류만 외우고, 나머지는 다 이해를 통해서 해결되니까, 우리 이제 함께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8페이지 보시면 지목해가지고 있죠. 이건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목을 설정한다. 토지의 성질, 형태, 이런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인데,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해가지고는 총 28가지로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27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27 더하기. 그래서 총 28가지로 있다. 자, 그러면은 밑에는 지목을 이제 설정하는 방법과 관련돼 가지고요. 양가를 보시면 1필1목의 원칙이라는 것은 1필지 1지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어요.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할 때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과세 기준만 존재해야 되겠죠. 과세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1필 1지목이고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가로 2번은요. 만약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이 용도가 서로 주종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만약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수원이라는 지목의 용도의 토지예요. 과수원으로 지목이 설정되는데, 과수를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은요, 그 저장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하는. 그래서 여기다 창고를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러면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 거기는 과수원이고 여기는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겠지만 물건을 저장하는 곳은 따로 창고용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일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일부는 저장으로 저장되는 곳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과수원을 두 필지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과수원으로 등록하고 이것은 또 창고용지로 등록해야 되냐, 이것과 관련돼서요. 이 저장고는요. 과수원이 없으면은 저장고도 사라지겠죠. 과수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과수원을 다 밀어버려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저장고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장은 오로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과수원이 사라지면은 저장고도 사라질 운명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자체, 저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토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토지죠. 이걸 종된 용도의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독립적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따로따로 별도의 필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을 합니다. 주종 관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전체를 그냥, 그러면 한 필지로 등록하면은 창고용지로, 이게 창고를 만들었을 때, 왜 창고용지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과수원으로 등록해야 되겠습니까? 과수원으로. 그러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됐을 때, 이것이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전체를 한 필지로 등록하면서 주된 용도의 토지로만 등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지목, 주된 용도 지목 추종의 원칙, 거기에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밑에 있죠. 한 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주종 관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하나로만 설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오른쪽에 영속성의 원칙에서 밑에 있는 지문이 자주 나와요. 지문이.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요. 용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면은 지목이 바뀌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다만 이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이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 임시적, 일시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세 기준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 자동차는 이제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죠. 그러면 이제 승용차로 등록이 됐어요. 어떤 차가? 승용차. 모양이 완전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승용차니까 승용차로 이제 등록이 됐어요. 뭐, 소나타 차가 이제 승용차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물차가 있죠. 화물차. 화물차로 등록할 수도 있죠. 화물차는 이제 화물을 싣고 다니면은 이제 화물차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승용차로 이제 등록이 된 이 차인데 한 2달간, 잠시 2달간 화물을 싣고 다녔어요. 화물을 싣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 승용차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2달간 그걸 화물차로 보느냐? 화물차로 보지는 않는 거죠. 화물차로 자동차 등록 변경하는 거 아닌 거죠. 2달 지나면은 또 어차피 승용차로 이용될 차잖아요. 그래서 잠시 다르게 이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것도 변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승용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뭐 SUV 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화물차로 개조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개조가 돼버리면 이제는 화물차로만 이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목의 용도가 완전히 변경되면 지목을 변경하지만은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온 상태로 들어올 테니까. 자, 요 문장이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28가지 이제 지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28가지 지목이 있다고 했는데, 28가지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읽을 거예요. 그럼 28가지를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돼요. 나중에 지목은 1, 2월달, 3, 4월달, 5월달 계속 읽습니다. 계속. 이거는 매년 한두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매번 읽기 때문에요. 시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지금 첫 번째로 먼저 지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양가로 1번 보시면 전이 있고 이건 받전자예요. 2에는 답, 이건 논답자입니다. 양가로 3에는 과수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에요. 재배한다는 건 내다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는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 식물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식물을 재배하는 곳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재배하는 곳인데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닙니다. 식물을 종류에 따라서 이 재배하는 식물이 과수류면은 과수원이에요. 과수류.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이 됩니다. 그럼 과수류가 아니면은 전 또는 답이 되는데 전은 보통 밭이고요. 답은 논이죠. 그럼 다시 이제 식물의 종류를 과수류가 아닌 것을 이제 구별해가지고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 전이래요. 물 밖.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답이 돼요. 그럼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많지가 않죠. 대부분 물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이 되겠죠. 그러면은 물 밖이다, 물 속이다를 우리 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전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근데 답 보시면 앞에 이렇게 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물 속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거예요. 물 밖에서 키우는 밭에도 물은 줍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물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전해가지고 다시 보시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즉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니까 오른쪽에 식물의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천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그러면은 전이 돼요. 죽순을 재배하면 죽순도 과수류 아니고 물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답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식물들은 좀 기억하세요. 벼, 연, 미나리, 왕골 다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벼, 연,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면은 이것은 답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수원 있죠. 과수원. 과수원은 밑에 과수류를 한 그루 있다고 해서 과수원은 아니겠죠.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우리가 과수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장고 있죠. 저장고는 과수원의 부속시설물일 뿐이에요. 부속시설물은 따로 독립적으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적인 목적이 없죠. 부속시설이니까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수원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과수원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니까 다만 해가지고 또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게 다만에서 나와요. 다만.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과수원 내에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다는 거죠. 집을. 자기가 살 집을. 그러면 대. 주거용 건축물 지으면 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라고 하는 것은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과수원하면서요.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과수원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집은 자기가 살면서 과수원만 팔 수 있어요? 과수원만 팔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은 저기 살고. 아니면 과수원은 자기 집을 지어놓고요. 과수원은 자기가 하면서 집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집은 누구나 이사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는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 문제는 과수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과수원 안 한다고 해서 집까지 허물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과수원 하기 싫어서 과수원 없애려고 해요. 집도 허물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는 그 자체가 과수원과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과수원이 사라져도 주거용 건축물은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사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대로 합니다. 여기는 대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거죠. 과수원은 세금이 적겠죠. 대는 세금이 많겠죠. 이거는 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 문제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농지는 옆에다가 가축,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하는 전답 과수원이고요. 재배하면 가축을 사육을 해요. 가축을.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면은, 가축은 재배한다고 하지 않죠. 가축을 사용하면은 목장 용지가 됩니다. 즉, 가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 그러니까 가축도 거기다 키워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되어 있어요. 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축사부지. 가축 사육하기 위한 축사부지. 이런 것들은 다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목장 용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거기에 목장 안에 똑같은 예요. 목장을 하면서 여기다가 가까이서 가축 키우기 위해서요. 주거용 건축물,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죠. 이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까? 목장 안 해요. 목장 안에서 목장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집까지 허물 필요는 없죠. 집까지. 집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 건축물은 이 목장 용지에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종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보통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있고 과수원 있지, 과수원 있고 사람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또 D로 합니다. D로 세금 걷었다라는 거죠. 걷겠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보시면 임야 있죠. 자, 임야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넓어야 돼요. 산림은 이제 숲을 말하고 원야는 벌판 이런 걸 말합니다.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어야 돼요. 그래 우리 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 수림지. 여기서 숫자는 나무 숫자예요. 수림지, 중림지. 중림지는 대나무 숲을 말하겠죠. 암석지. 이제 돌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무지. 암석이 깨져서 자갈 깨져서 모래, 뭐 이렇게 해서 또 습지황무지. 자, 요것은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른 거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황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하면 다 안 읽으니까. 다. 시작.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것은요. 습지 그러면 왠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있는 토지는 뒤에서 유지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 헷갈릴 수 있고, 황무지는 왠지 잡종지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별하기 위해서 뭐 자갈땅, 모래땅 그러면 왠지 하천스럽지만요.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 또 임야가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임야는 외웁니다. 임야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이제 광천지인데요. 광천지는 지하에서 액체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광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규가 나요. 온천지대. 그럼 여기에 이제 소규가 나는 곳, 여기를 우리는 광천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출되는 용출구.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 유지에 필요한 부지, 여기까지 우리는 광천지라고 합니다. 광천지. 그래서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용출 체크하시면 되죠. 용출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부지, 여기까지 광천지예요. 근데 여기서 소규가 나면은요, 여기다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시설이 따로 있죠, 여기. 저장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저장시설은 어떻습니까? 송유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송유관을 통해서 운송을 하겠죠. 그럼 이때 송유관 부지라든지, 송유관이 깔려있는 부지, 저장시설의 부지, 여기서 석유 나는 거 아니죠? 여기서만 석유가 나잖아요. 석유가 나는 곳만 광천지지, 운송하는 곳, 저장시설에서 석유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광천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잡종지가 됩니다. 전국에 몇 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잡종지. 그러니까 다만해가지고 송수관, 송유관이나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넘기시면서 이제 7번 보시면은요. 염전이 나오죠. 염전은 우리가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이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만 두 번째 줄이 중요해요. 천일염 방식으로 햇볕을 쐬가지고 이게 소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을 공장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건 소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면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공장 용지가 됩니다. 이건 소금 만드는 공장이니까 공장 용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만이 중요한 것이고 대가 있죠. 대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게 대가 되죠. 첫 번째 줄 보시면 주거라든지 사무실, 점포, 뭐 상가 이런 걸 말하죠. 그다음에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과 같은 이제 문화시설. 그다음에 집에 있으면 그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원까지 전부 다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 그 부속시설, 대를 위한 부속시설까지 다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자 택지조성공사 준공이다 동그라미 칩니다. 택지조성공사.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렇죠? 여기가 원래 전이고 밭이었어요. 여기도 전이고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이걸 다 밀어버리고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지을 생각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졌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여기는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겠죠. 그럼 대가 되기 전에 먼저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공사를 해서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여기는 전이 아니죠.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잖아요.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는 나대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빈 공터니까 잡종지로 하느냐? 잡종지로 하질 않고요. 곧 있으면 뭐가 돼요? 아파트 지으려고 지금 다 밀어버렸잖아요. 좀 있으면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이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대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공사만 끝나도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다 밀어버렸으면 공장용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밀어버렸으면 다 학교용지. 그러니까 학교나 공장 이렇게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 목적 추종이라고 해요. 밑에다 쓰면 됩니다. 사용 목적. 그러니까 토지 공사만 끝났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토지 공사를 끝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 그래서 사용 목적 추종 이렇게 합니다.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이렇게 표현해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 공사만 끝나도 지목을 변경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제 9번 보시면은 공장용지가 있죠. 자, 공장용지는 이제 공장 시설물이 있으면 다 이제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 그러면 공장이 있으면 우리가 공장용지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이제 공장 단위가 이렇게 있으면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굴뚝에서 연기나는 이제 공장 시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큰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기숙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공장 사람들이 좀 힘들 때 그 놀라고 이제 운동장 있어요.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축구장. 이렇게 축구장도 있고. 또 공장 하다가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병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공장용지라고 할 때는요. 공장 이렇게 건물이 있는 여기만 공장용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숙사는 원칙적으로 이건 주거용 건축물이 되니까 대가 돼야 될 테지만은 이 기숙사는 아무나 이사 가는 게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아무나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아무한테 팔 수 있죠. 과수원 안 하는 사람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숙사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축구장도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겠죠. 이 병원도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에 있는 병원은 대예요. 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공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공장이 사라지면 이것도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 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용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도를 보는 거예요.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느냐. 이건 다 공장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거예요. 공장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공장용지로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면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가 되고 또 같은 구역,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공장용지, 그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용지하고 비슷한 것이요. 밑에 학교용지예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학교 안에 교사가 있는가 하면 운동장, 체육관, 양호실, 기숙사 다 학생들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학교용지가 돼요. 전체가 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차하는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쪽 자동차 등의 주차 도구라면 쳐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립이라는 단어예요. 독립. 우리가 주차를 할 때 집 앞에도 주차하고 뭐 학교 앞에도 주차하고 여기 앞에도 길가에도 주차하고 불법 주차도 하고 주차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이 돼버리면 전국이 다 주차장이 돼요. 그러니까 주차장은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이게 독립이라는 단어예요. 오로지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only, 예, 독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노상 주차장이 있어요. 이건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건 잠시 주차하는 거죠.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은요. 그냥 도로일 뿐이지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이 있는데 자 보죠. 만약에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토지공사가 끝났습니다. 백화점은 상가니까 대가 되겠죠. 대를 위해서 조성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는 지목이 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백화점을 짓습니다. 백화점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대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백화점 바닥 부분만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간까지 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가 돼서 대로 이제 과세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가 되는데, 이제 백화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여기 공간들인데, 여기 잠시 주차할 수 있죠. 주차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설 주차장은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죠.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주차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차장으로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차만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롯데백화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인근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차 공간을 위해서. 그래서 인근에 이제 부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인근에 조성된, 여기 대가 아니라 대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만든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이건 뭐예요? 주차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잖아요. 이거는 주차장이 되는 거죠.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지만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가운데쯤 있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인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부설 주차장을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설 주차장이 아니니까 이거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된다. 주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시면은 판매를 하기 위한 물류장 야외 시장은 주차 목적이 아니에요. 용도가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여기는 지목을 이렇게 설정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외 이런 것들을요.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읽고 이해하다 보면요. 문제 나면 당연히 맞추게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있는데 12번 보시면 주유소용지. 주유소에서는 뭐합니까? 석유를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리주정 탱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주유소용지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또 다만 해가지고 있죠. 선박,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등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이에요. 여기도 기름을 넣긴 하지만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급유를 하죠. 석유를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그냥 공장의 일부일 뿐이죠.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3번 보시면 창고용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고라는 것이요. 과수원에도 창고 있고, 집에도 창고 있고, 학교에도 창고 있고, 공장에도 창고 있고, 뭐 다 있어요. 창고들이. 어디에 다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창고용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창고는 과수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창고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과수원이고, 집에 있는 창고는 전체적으로 대일 뿐이죠. 학교에 있는 창고는 그냥 학교용지일 뿐이에요. 학교가 사라지면 그 창고도 사라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고는요. 자, 보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창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 자체가 그 목적이어야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창고만 덩그러니 있는 거. 여기가 창고용지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요. 물류센터들 있죠. 물류센터.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되면요. 바로 이마트, 하이마트로 가는 게 아니죠. 물류센터로 와가지고요. 여기는 지하는 농산물, 1층은 전자제품, 2층은 뭐 옷,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하이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오로지 창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토지죠. 이런 게 이제 창고용지가 됩니다. 창고용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저 도로. 자, 도로는, 이제 우리 차가 다니는 게, 사람이 다니는 게 도로가 돼요. 도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동그라미 1번 밑으로 내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일반 공중, 그러니까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공중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도로가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다만 해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보면은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여기는 가운데는 도로예요. 여기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아파트 한 대 단지가 있고, 레미안 단지가 있고, 여기 푸르지오 뭐 단지가 있고, 이렇게 힐스테이트 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통로들 있잖아요. 사람들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 통로들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이건 대지잖아요. 아파트 소유자도 공동으로 비용 부담한.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 여기 넘어오려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 있죠. 차단기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파트 단지는 그냥 대지일 뿐이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유지예요. 대라는 거죠. 대.
예? 이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만해가지고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이 중요한 거죠. 단지 안의 통로들은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단지 아니면 대지일 뿐입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도로와 관련돼서는요, 동그라미 한 3번만 또 보도록 하죠. 일반, 네, 거요. 누구나 달릴 수 있는 길이고, 3번 보시면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휴게소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휴게소에 매점 있고 식당이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점 있고 식당, 상가니까 대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가려면 중간에 휴게소 없으면 안 되죠. 쉬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휴게소는요, 고속도로가 사라지면 따라서 사라지는 거죠. 도로가 생기면서 반드시 있고, 도로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고, 이 휴게소는 이 근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라면 사 먹는 거 아니죠. 도로 이용객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건 도로를 위한 부속시설일 뿐이에요. 도로가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도로가 돼요.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아무나 여기 와서 뭐 라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대가 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의 일부로 가서 도로가 돼요. 그 다음에 16번에 제방이 있는, 19번에 철도용지 있죠. 철도용지는 이제 철길이 있는 토지죠. 그러니까 궤도 동그라미 치면 돼. 첫 번째 줄.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면, 궤도,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는 철도용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철도용지는 이제 철길이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길. 그러면 이제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가 있죠. 서울에서 부산 가다 보면은 대전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서울역 가면 서울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음식점 있고 매점 있고 하니까 이것도 상가다에서 뒤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역사는 없으면 뭐 하는 곳이에요? 표 끊고 기차 기다리는 곳이죠. 쉬는 시간에 잠시 휴게하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뭐 매점이 있을 뿐인 거죠. 철도가 없어지면 역사도 당연히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없습니까? 철도의 부속시설일 뿐이에요. 철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본래 용도는 뭐예요? 표 끊고 기차 타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부지, 거기 철도용지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역사가 있죠. 역사, 서울 역사. 역사부지도 여기에 매점 있다고 해도 이것은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보는 거예요. 그 용도. 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이게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제방이 있는데, 제방은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합니다. 뭐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들 막기 위하면 체크하시면 되죠. 뭐 방파제, 방사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방이라고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하고 18번은요, 이제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바다가 아닌 것들은 다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가 아닌 것도 바다예요. 그럼 여기 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이렇게 흐르면요. 낙동강은 바다 아니죠. 그럼 뭐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토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예요. 토지. 그러면 다 지목이 있는 겁니다. 지목이 있어요. 그게 토지니까.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곳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토지라는 거죠. 두 가지인데, 우리가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수로 이렇게 하겠죠. 수로. 물길, 수로. 그러면 수로에는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로가 있는가 하면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가 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의 대표적인 게 운하죠. 운하. 땅 파가지고 물길 만들잖아요. 운하가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수로가 있고 인공 수로가 있는데, 다시 이것을요, 대규모 수로냐 아니면 소규모 수로냐를 또 이제 구별합니다. 그러면 인공 수로는 운하 이런 것들은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해요. 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예요. 우리가 도랑 할 때 그 한자예요. 도랑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면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국어라고 하고요. 근데 자연수로는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규모면은요, 하천이라고 해요. 근데 소규모면은 또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자연수로인 하천에는 뭐가 있느냐? 보통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대규모 자연수로가 되겠죠. 소규모 자연수로, 국어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느냐? 산 밑에 가면 계곡들이 흐르죠. 이것도 없습니까? 자연수로죠. 자연수로인데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계곡,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가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국어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죠.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가진 인공적인 수로. 인공수로는 대규모든 소규모든 국어가 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또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보죠. 자연 수로지만 소규모면은 국어가 된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17번 하청 보시면 여기는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러니까 자연수로는 하천이 돼요. 그럼 자연수로가 소규모는 국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천은 대규모 자연수로만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수로에는 이제 하천과 국어가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물이 고여있는 토지가 있어요. 호수, 저수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토지, 이것을 우리는 유지라고 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예요. 그러니까 밑에 유지가 나오죠. 물이 흐르는 것이 고여있어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뭐 댐, 저수지, 소류지, 뭐 호수, 연못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지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니까 연, 완골 등이 자생 이렇게 돼 있죠. 연, 완골을 재배해버리면 뭐가 돼요? 우리가 답이 된다고 했죠. 근데 재배라는 말이 있어야 답이 되기 때문에 연완골이 그냥 자생하고 있으면 그냥 물이 고여있는 토지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생하고 있으면 여전히 유지일 뿐이에요. 재배를 하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뭐 간단합니다. 20번은 이게 고여있는 물에다가요 물고기를 키워요. 양어장이 되는 거예요. 양어장. 양어장은 육상에 있을 때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상에 있을 때 토지라고 해서 양어장이라고 하는 거고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식을 위한 곳이지만 이건 바다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없고요. 육상에 있는 양식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어장이라고 해요. 양어장. 그 다음에 이제 21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1번은 우리가 물길 그러면은 하천과 국어 이렇게 하는데요. 수돗물이 흘러가요. 수돗물이 흘러가면은 수도용지예요. 물길인데 수돗물이 흘러갑니다. 수돗물은 앞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 여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물이 정수되고 공급되는 곳, 그러니까 수도용지, 그러니까 수돗물이 지나가는 곳들은 다 수도용지가 돼요. 수도용지.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공원이 있죠. 공원은 뭐 일반 공직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 쭉 한 다음에 중요한 말은요. 첫 번째 맨 오른쪽이요. 공원자가 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가 된 것만 우리는 공원이라고 해요. 국계법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니까 여기서 공원 녹지로 결정 고시된. 그러니까 특별히요 휴양이나 정서 생활을 위해서요 조성된 토지 이게 공원이 돼요. 그럼 공원자가 붙었다고 해서 공원이 아닌 것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 뒷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뒷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임야예요. 임야. 산이니까 임야가 되겠죠. 자, 임야가 되는데 갑자기 여기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용도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 국립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더라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야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인 상태에서 명칭이 어떻습니까? 공원으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 것뿐이에요. 단순히 산일 뿐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임야가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고 해서 용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임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임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임야. 그러면은 또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국립공원은 공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묘지. 여기 공동묘지들. 엄청나게. 묘지 같은 건 뭐 몇만 평, 몇십만 평 하는 거죠. 묘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묘지가 약간 혐오시대다 보니까요. 묘지 공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처럼 만들어가지고 묘지 공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묘지 공원 하지만 이건 공원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죠. 묘지로 조성된 토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묘지일 뿐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그러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녹지로 지정 고시된 토지라는 것일 때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공원으로 조성된 거예요. 도시 안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체육공원, 도시 안에 근린공원.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일부러 공원 조성을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 이건 임야일 뿐이에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원래 묘지였는데 공원자 붙였다고 해서 갑자기 공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묘지라는 거죠. 어떠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은 이제 체육용지인데요. 자, 첫 번째 줄 간단하게 여기만 보죠.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체육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이런 것들이 체육용지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육용지로 조성된 토지가 돼요.
그러면 이때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축하는 거죠. 이거는 골프 연습장이니까 이것도 체육 활동을 해서 조성된 토지니까요. 이것은 체육용지가 돼요. 근데 골프 연습장 중에서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원래 여기가요. 상가였어요. 상가니까 대가 되겠죠. 근데 상가 꼭대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체육용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 대로 조성된 토지에 잠시 체육활동을 할 뿐이죠. 언제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육용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대로 조성된 토지인 거죠. 처음부터 단독으로 골프 연습장이 있으면 이건 체육용지가 되겠죠. 근데 상가 꼭대기에 있는 골프 연습장은 이것이 체육용지가 되는 건, 이 토지가 이 골프 연습장 들어왔다고 해서 체육용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이용되고 있을 뿐이죠. 잠시. 그러니까 영속성,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있죠.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체육용지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안에 무슨 수영장이 잠시 들어갔다든지, 태권도 도장이 들어왔다든지, 언제 이것은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건 대로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유원지 있는데요. 24번 보시면은, 유원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죠. 일반 공직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시설. 종합이 중요한 거예요. 종합에다가요, 우리가 가족들이 소풍 또는 직장에서 야유회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죠. 온 가족이 가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이 가서. 그러니까 종합시설물이에요. 종합시설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영장이요, 수영장에. 상가 지하에 수영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원래 대죠.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일 뿐이에요. 여기 수영장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대가 체육용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영장 했을 때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실내 수영장, 딱 요것만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수영만을 위해서 조성된 토지잖아요. 체육활동만을. 이것이 체육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노래방도 있고 먹고 마시고 방갈로 하룻밤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잘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버랜드. 이건 뭐예요? 수영만 하는 곳이 아니죠. 종합 위락시설이죠. 가족들이 소풍 가는 곳. 이런 것도 유원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영장 지목이 뭐냐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수영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 용도죠. 수영장이. 상가 안에 잠시 수영하는 곳으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면 이건 수영장이 아니고 수영만을 위해서 조성된 수영장이었을 때 체육용지가 되고 수영도 하지만 다른 어떤 종합 위락시설이 있다. 이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용도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종교용지는요. 종교시설물이 있으면 종교용지가 됩니다. 종교시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부지, 절 있는 부지. 이것도 우리가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은 만약에 대로 조성된 토지에 교회만 딸랑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종교용지가 됩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니까. 근데 상가 꼭대기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원래 대인데 상가 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 교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종교용지로 바뀌지는 않겠죠. 잠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여기는 대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한테. 임대에서 들어갔으니까. 종교용지는 비과세잖아요. 갑자기 교회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과세 안 하는 거 아니겠죠. 대로 여전히 과세를 하게 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끝났어요. 이제 26번 보시면 이제 사적지가 있죠. 사적지. 사적지는 유적, 고적, 기념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문화재가 있는 토지는 우리 사적지예요. 문화재. 문화재가 있는 토지는 사적지가 되는데 여기서도 다만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불국사가 있습니다. 불국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종교용지가 되겠죠. 근데 불국사 안에는요. 여기 불국사는 종교용지가 되겠죠. 종교용지가 되는데 여기 다보탑, 석가탑, 무슨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사적지 별도의 필지로 등록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있었을 때는요. 이것을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한 필지의 종교용지로 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도요. 학교 안에 오래된 이제 건물들이 있는 경우죠. 오래된 학교 같은 경우. 그러면 사적으로 지정되잖아요. 학교용지 안에 문화재들이 있을 때도요.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학교용지로 해요. 이렇게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 곳은요.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죠.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는 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은 공원 안에 문화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하나로 공원으로 합니다. 즉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것들은요. 사적이 있다라 문화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째, 이제,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이제 나오죠, 묘지. 묘지는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요. 사람의 시체나 유골,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묘지가 돼요. 시체가 있는 곳, 유골이 있는 곳. 그러면은 첫 번째 중 맨 오른쪽에요. 묘지 공원은 이것은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공원이 아니라 묘지일 뿐이고요. 납골당 같은 건 유골이 있죠. 그러니까 유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묘지가 됩니다. 시체나 유골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도 세 번째 보시면요. 묘지는 여기 보통 이제 시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만 평, 몇십만 평 하는데 묘지는 뭐 수익을 많이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묘지를 하는 뭐 사업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 생기는 건 여기서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 가운데요. 관리사무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하는 이제 매점, 1층 식당, 2식 커피숍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묘지 오면 꽃 같은 거 사가지고 갈 텐데 미리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매점에서 꽃을 많이 사요. 왔으니까 또 이게 한나절 있다 또 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일반 상가고 별 다를 게 없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세금 어떻게 걷어가야 돼요? 대로 세금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대가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시면은 오른쪽에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여기는 대가 된다는 거죠. 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쭉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임야만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용도가 뭐냐? 처음부터 만들게 된 용도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과세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요. 27가지가 다 이해가 돼요. 임야를 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8번째 잡종지가 있는데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읽어만 보죠. 이게 잡종지를 외워야 돼요. 자, 보죠.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물. 뭐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잡종으로 집어넣어요. 여기서도요. 첫 번째 줄 다만 있습니다. 다만을 보죠.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요. 단순히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이런 것들은 잡종지였어요. 원래 동그라미 1에 있는 거죠.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것. 그런데 앞에 원상회복을 조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니까 잠시 돌을 캐내고 잠시 흙을 파낼 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의 지목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임시적으로만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야로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잡종지로 하지 않는다. 원상회복 조건이 있으면. 자,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28가지가 다 있어요. 그럼 28가지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임야와 잡종지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만 하죠. 하나만.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이 있는데요. 지목을 지금 우리가 잡종지, 임야 이렇게 했죠. 지목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지적 공부하다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이걸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적도, 임야도, 우리가 지적도 예전에 한번 봤죠. 지적도는 몇 페이지 있습니까? 332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적도라는 거죠. 그러면 도면 여기에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맨 왼쪽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 77에 7 돼 있죠. 77에 7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건 77의 7번지의 지목은 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도면에 이제 지목을 표기를 할 텐데, 표기를 하는데요. 대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가요, 주유소 용지면 어떻게 됐어요? 주유소 용지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주유소 용지 5자 쓰다 보면은 칸을 넘어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도면에는 정식 명칭이 원래 명칭을 그대로 다 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대로 다 쓰기가. 칸을 막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토지대장이나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정식 명칭을 그대로 등록하지만은 이 지적도,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옮겨놓은 지적도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도면으로 옮겨놓은 임야도, 여기에는요, 이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부호로 등록한다는 것은 한자로만 등록해요. 한자만. 그러면 한자를 어떻게 이제 부호로 만드느냐? 부호는 24가지 지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8가지 중에서 24가지는요. 첫 번째 글자, 두 문자를 부호로 사용해요. 잡종지는 잡, 임야는 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과소는 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글자가 동일한 지목이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주로 시작되는 것은요. 주유소 용지가 있으면서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만 해버리면은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주라고만 돼 있으면 주유소 용지를 말하고요. 주차장은 차자를 사용합니다. 차. 차로 시작되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공으로 시작되는 게 더 두 개가 있어요. 공원하고 공장용지. 그러니까 단순히 공이라고 되어 있으면 공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는 장자를 사용해요. 또 유로 시작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라고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유지를 말하고요.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해요. 하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하로 시작되는 건 하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답자, 밭전자 이렇게 한자를 쓰듯이 하천 같은 거는 내천자를 써가지고 그냥 천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차문자를 부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장천원. 이건 외워야 돼요. 차장천원. 예전에는 차장이 있었고 버스비가 지금은 한참 이제 비싸지니까 이제 한 1,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갈 때 차장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네 가지는 차문자. 자주 나와 이것도. 작년에도 뭐 20, 30회 때도 나오고 나머지는 두 문자로 표기한다. 나중에 또 이제 하니까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요. 좀 길었는데 지목은 이제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좀 길게 했어요. 근데 뭐 한 번 읽고 되면은 여러분이 뭐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 번 읽을 때는 이해를 했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됩니다. 자, 지목에 설명을 했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또 등록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